매매 사업자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라이브를 켰어요. 제가 그 매매 사업자 영상에서 어떤 내용을 조금 다뤘는지 간단하게라도 좀 설명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시세 차익으로 1억을 벌었어요. 근데 매매 사업자라는 걸 알지 못하면 세금으로 그냥 7,700만 원을 날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 수중에 남아있는 돈은 2,300만 원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2,300만 원이 남는 게 아니라 500만 원도 안 남을 수도 있어요. 겉에서 봤을 때는 1억을 벌었는데 내 손에는 500만 원도 안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중간에 취득세 들어가죠. 그리고 뭐 인테리어 비용들 들어가죠. 몇 천만 원씩 막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원래 나는 이거 1억 싸게 낙찰받았는데? 라고 하면서 낙찰받았을 때는 엄청 좋아했는데 실제적으로 다 따져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경매 단타 투자를 할 때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매매 사업자인데요. 이 매매 사업자를 모르고 그냥 경매 단타 투자를 하겠다? 그러면은 정말 위험할 수 있어요. 저희 수강생 분 중에서도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30대 좀 초반인 여성분이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경매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셨어가지고 한 몇 년 전에는 어디서 막 배우지도 않고 그냥 혼자서 경매를 한번 하셨던 거예요. 그때도 낙찰을 받으시고 매도까지 하셨대요. 근데 이때는 이 매매 사업자라는 게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냥 양도세 77%를 내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계산해 보니까 오히려 이게 남는 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연찮게 저를 알게 되시고 제 강의까지 수강을 하시고 나서 매매 사업자라는 거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셨고 그리고 나서 강의 끝나고 나자마자 또 하나를 낙찰을 받으셨어요. 이제는 매매 사업자를 활용을 해서 매도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바로 1,300만 원 차익을 남기면서 수익을 내셨던 분이 있습니다. 그만큼 누군가는 세금을 절세를 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이 매매 사업자라는 걸 모른다라고 하면 세금 내라는 대로 그대로 내면서 수익이 없게끔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물건은 똑같은 금액에 낙찰을 받고 똑같은 금액에 판다 하더라도 이 매매 사업자를 활용을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수익이 너무나도 달라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게 이 매매 사업자인데요. 그런데 매매 사업자가 그렇게 좋은 건가? 그럼 사업자 그냥 내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이 매매 사업자라는 거는 정의부터 말씀을 드리면 우리 개인 사업자 있잖아요. 그런 사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부동산을 사고 파는 그런 일을 하는 사업자가 매매 사업자라고 이름이 붙여진다고 보시면 돼요. 따로 업종 코드가 붙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가게를 뭐 오픈을 하든지 온라인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업자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업자랑 조금은 결은 달라요. 왜냐면 이 관리하는 게 조금은 다르거든요. 사업자에 대해서 대충 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 매매 사업자에 대해서는 좀 더 주의 깊게 보시긴 해야 됩니다. 똑같은 사업자라고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매매 사업자만 활용을 하면 우리가 양도세를 원래라면 내가 부동산을 취득을 하고 보유한 지 1년이 안 됐어요. 근데 1년이 안 됐는데 그냥 팔았다. 라고 하면 양도세를 낼 때 77%를 내야 돼요. 근데 이 매매 사업자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양도세 부분에서 기본 세율 6에서 45% 구간으로 갈 수 있어요. 원래라면 그냥 매매 사업자 없이 6에서 45% 구간으로 내가 세금을 내겠다라고 하면 무조건 2년 이상 보유를 하고 팔아야지 양도세 기본 세율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매 사업자를 가지고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내가 오늘 낙찰받고 내일 팔아 도 그냥 기본 세율 6에서 45%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보다 2년이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는 건 양도세를 절세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많은 분들이 또 한 가지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 세금에 여러 가지 종류의 세금들이 있지만 크게는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취득세가 있고 두 번째가 종부세가 있고 그 다음 세 번째가 재산세 네 번째가 양도세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취득할 때 내는 세금이 취득세 그리고 보유하면서 내는 게 종부세랑 재산세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팔 때 내는 세금이 이 양도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매매 사업자를 냈으면 이 양도세 부분에서만 절세를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내가 원래 1주택자다. 그리고 나서 내가 매매 사업자를 내가지고 경매로 하나 낙찰받으려고요 라고 하면 그럼 나는 무주택자 아닌가요? 왜냐면 매매 사업자로는 주택이 없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취득세 부분에서는 개인 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도 다 합산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매매사업자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나는 1주택자다. 그러니까 두 번째 주택 낙찰 받을 거다. 라고 하면 얘를 낙찰을 받고 나면 나는 2주택자가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종부세랑 재산세 이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종부세는 누구나한테 다 나오는 거 아닙니다. 9억까지 공제가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거 주택들 공시가격으로 다 합산을 했을 때 9억 이하다라고 하면 종부세 안 나옵니다. 근데 재산세 같은 경우는 매년 조금씩 나오는데 뭐 해봤자 몇십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뭐 10만 원, 20만 원 이 정도로 좀 나오실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부동산 세금 중에서도 매매사업자는 이 양도세에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고만 좀 기억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더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절세를 시켜준다고? 그것도 정부가 싫어하는 이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이렇게 돈을 버는 사람들인데 절세를 시켜준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매매사업자라는 거는 다른 사업자들보다도 더 깐깐하게 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는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낙찰을 받을 때부터 매도를 할 때까지 그리고 매도를 하고 난 이후에도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까요? 자, 잘 이해가 되셨다네요. 김상호님께서 저는 개인 사업체가 있습니다. 어디서 들었는데 기존 사업체에 부로 등록해도 된다고 하던데 그게 가능한지 경매를 할 때 성명에 회사 이름 넣나요? 개인 성명을 넣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기본 사업자가 있으면 거기에 부업종으로 넣으셔도 되기는 해요.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매매 사업자는 다른 일반 사업자랑 조금은 결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거 세무사님들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좀 구분해서 발급받는 게 더 좋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면 세무사님들이 관리하기에 더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그냥 한 사업자 등록증에 매매 사업자에 관련된 내용만 딱 있으면 훨씬 더 관리하기 쉽고 세금 신고를 할 때 더 안정적으로 신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얘는 세금 신고할 때 내가 이번 연도에 갖고 있는 이 주택에 대해서 보유자산에 대해서도 신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하실 때 조금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저희 수강생 분들한테 좀 구분해서 하시는 걸 좀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매매사업자라는 기본적인 개념은 좀 익히셨을 건데 제가 좀 준비를 해온 게 있어요. 이 매매사업자의 등록 방법과 장단점에 대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 매매사업자를 특집으로 라이브를 열었냐? 정말 많은 분들이 제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그중에서도 이 매매사업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신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찝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같이 보시면 오늘 캡처한 거예요. 1시간 전에 우리 준혜님께서 달아주셨는데 양도세는 계산이 안 된 건가요? 그리고 따르릉님께서 세금 계산을 안 하신 건가요? 이렇게 달아주셨고 또 무우리님께서는 중요한 건 매도하면 양도세 77% 내면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이주인같이 도사라면 몰라도 일반인들이 500 남기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많이 걱정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은 매매사업자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 수강생 인터뷰에 이렇게 댓글들이 좀 달리더라고요. 이 영상도 보셨나요? 저희 수강생 태영님께서 인터뷰 출연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렸는데 많이 보셨더라고요.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제가 찍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우리 태영님께서는 2개의 물건을 엄청 단기간에 낙찰을 받고 매도를 하셨습니다. 동시에 낙찰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 낙찰받고 나서 바로 팔아버리고 팔자마자 또 하나 더 낙찰받고 또 바로 팔아버렸습니다. 둘 다 인천 아파트 물건을 낙찰을 받으셨는데 2억 1,17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매도를 했어요. 2억 3,600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이거 세금 뗄 거 다 떼고 취득세, 중개수수료, 수리비 이런 거 다 떼고 나서 양도세까지 다 뗐습니다. 순수익 계산했을 때 1,600만 원이 남았던 물건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게 똑같은 방법으로 해가지고 우리 태영님이 바로 또 하나를 또 낙찰 받으셨습니다. 이 물건은 2억 3,911만 원에 낙찰을 받으셨고 뒤에 777을 좋아하시네요. 2억 6,500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잔금 납부하고 나서 4일 있다가 계약서를 쓰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물건은 한 달 있다가 바로 또 계약서를 썼었습니다. 엄청 빠르게 진행을 했었죠. 인천이 터가 좋은가 보네요 라고 얘기해 주시네요. 그리고 저희 또 지난달에
저희 양미나님께서 또 인터뷰 참여를 해주셨는데 이 수강생분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순수익 1,000만 원을 또 달성을 하셨어요. 1억 4,307만 원의 낙찰을 받으셔서 1억 7천만 원에 매도를 하셨죠. 이것도 정말 단기간에 좀 하셨는데 지금도 이렇게 수도권 아파트뿐만 아니라 지방 아파트까지도 계속해서 저희 다른 수강생분들도 낙찰받고 팔고 수익 내고 이렇게 하고 계세요. 근데 이렇게 단기간에 우리가 팔면서 순수익을 1,000만 원 이상씩 이렇게 두 채 합쳐가지고 3,200만 원을 달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엔 매매 사업자를 활용을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저희 수강생분들도 매매 사업자를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거 뭐 순수익 다 깎여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 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다음 주 되면은 다른 수강생 한 분이 인터뷰 하신 게 영상에 또 올라갈 거거든요. 그분이 벌써 2개를 또 낙찰을 받으신 분이에요. 이분은 또 어떤 걸 낙찰을 받았냐면 인천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거는 영종도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을 받으셨어요. 저희 수강생분들이 영종도에 있는 아파트를 좀 잘 낙찰을 받으시거든요. 이거를 공개 라이브 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빠르게 말씀드리면 이 영종도 같은 경우는 다른 데보다는 좀 경쟁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가 영종도 들어갈 때 톨게이트비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찮아하고 이게 돈이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역으로 이용을 해서 저희 수강생분들은 영종도에 있는 물건들을 좀 집어서 보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저희 수강생 다음 주에 나오실 분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낙찰받은 게 영종도에 있는 아파트를 낙찰받으셨어요. 3억 1,260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으셨고 3억 5천만 원에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자랑 세금 수리비 다 제하면 지금 순수익 1,300만 원 남았다고 이렇게 카톡을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이렇게 3억 5천만 원의 매도 계약서까지 다 작성을 하셨었죠. 이게 그 아파트 내부거든요. 수리를 하고 파셨는데 수리하기 전 모습입니다. 그냥 봐서도 괜찮아 보이긴 해요. 벽지가 좀 옛날 벽지처럼 느껴지시죠? 깨끗한 편이긴 합니다. 근데 저희 수강생분이 좀 더 깔끔하게 고치셨어요. 한번 볼까요? 화장실도 고치시고 화장실 엄청 깨끗하게 잘 고치셨죠? 그전 화장실 좀 이렇게 생겼는데 또 이런 싱크대에 시트지 요즘 유행하는 좀 무광 시트지 이런 걸 좀 붙이셨어요. 여기에 팬트리 같은 데도 좀 깔끔하게 요즘 좀 유행하는 시트지로 좀 붙이셨죠. 이거 셀프로 하신 거 아니고 업체에 맡겼습니다. 수리비 800만 원에 다 고치셨어요. 기본적으로 좀 깔끔했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인테리어 비가 많이 들진 않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화장실 뜯어 고치면 완전 돈 많이 깨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싸게 잘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 수강생분이 한 번 더 또 낙찰을 최근에 받으시고 매도까지 다 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안산에 있는 빌라를 낙찰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매도까지 다 완성을 했습니다. 순수익 이번에는 2천만 원이에요. 이 빌라 하나만 가지고도 순수익 2천만 원을 달성을 하셨습니다. 이 수강생분이 진짜 거의 매일매일 연락 오시거든요. 이것저것 막 여쭤보시고 이거 입찰할까요? 이거 입찰가 얼마 할까요? 막 하면서 엄청 많이 물어보세요. 이 수강생 같은 경우는 수업 들은 지도 한 1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1억 1,200만 원의 낙찰을 받으시고 나서 이번에도 이렇게 1억 5,500만 원에 매도를 했어요. 1억 1,000만 원에 낙찰 받으셔가지고 1억 5,500만 원에 매도를 하셨죠. 이번에도 좀 고치셨어요. 이게 명도하고 나서 찍은 거. 제가 또 여기 가가지고 실제로 가서 인터뷰를 하고 왔거든요. 이 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기 보면 벽지부터 해가지고 화장실 타일까지도 다 바꿨단 말이에요. 근데도 수리비가 1,000만 원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싸게 잘 하신 거거든요. 제가 보고도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거를 1,000만 원에 하셨냐 그 업체 아저씨가 해주셨는데 많이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투정을 받아들인다고 힘들었다고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결국에는 매매 사업자를 알아야지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어떤 한 분이 질문 주셨던 것 중에서 매매 사업자를 가지고 입찰을 할 때 입찰표에다가 사업자 이름을 넣어야 되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이게 제일 위에 사건 번호 적고 옆에 물건 번호 있을 경우에 적고 이름 적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사업자 등록번호 이렇게 또 적혀져 있어요. 그러면 이 사업자를 가지고 입이 있어야지 입찰을 할 수 있는 건가? 라고도 많이 오해를 하시고 그럼 내가 원래 사업자를 갖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
여기다가 사업자 번호를 적고 위에는 사업자 이름을 적어야 되는 건가 라고 생각을 또 하십니다. 근데 매매 사업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개인과 동일시해요. 그래서 그냥 내 이름 적으면 되고 전화번호 적고 내 주민번호 적어도 됩니다. 그냥 그렇게 입찰하시면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매매 사업자에서 다른 거는 한 가지뿐이다. 이 양도세 부분에서밖에 다르지 않다. 그러면 입찰표를 작성을 할 때는 취득할 때니까 그냥 개인이 취득하는 거랑 똑같이 하면 된다. 그러면 내가 이제 막 경매를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나는 매매 사업자를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입찰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매매 사업자가 없는데 어떡하지? 입찰하기 전에 매매 사업자부터 먼저 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낙찰 받고 나서 매매 사업자 내시면 됩니다. 처음에 입찰할 때는 그냥 내 이름 적고 내 주민번호 적으면 되는 거예요. 입찰하고 나서 폐차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낙찰을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낙찰을 받았다라고 하면 낙찰 받고 나서 매매 사업자 내시면 돼요. 매매 사업자 어떻게 내냐? 제가 블로그에 이렇게 자세하게 좀 올려놓긴 했는데 매매 사업자라는 건 결국엔 단순 보유 목적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인 거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매매 차익이 결국 사업 소득 계산이 돼야 되는 거고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라고 되는데 이건 조금 더 뒤에서 설명을 자세하게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결국에 경매로 취득한 물건을 이 매매사업자로 양도를 하는 건데 매매사업자 안에서도 종류가 또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일반 가세자랑 면세사업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똑같이 매매사업자인데 부동산은 사고 파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일반 가세자냐 면세사업자냐 이렇게 두 개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점은 어떤 거냐? 일반 가세자 같은 경우는 내가 취득하려고 하는 이 부동산의 면적이 상관없이 아무거나 다 낙찰을 받을 수 있어요. 취득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으로 85제곱미터 이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국민주택 규모 30평대 이하만 취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사업자는 부가세가 없어요. 그러면 일반 가세자는 부가세가 있냐? 어떤 걸 낙찰받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반 가세자는 사실상 다 할 수 있다. 면세사업자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일반 가세자에서 부가세를 내야 되는 건 85제곱미터 이상인 부동산을 사고 팔았을 때는 이때는 건물분에 대한 내가 판 이 집에 대한 부가세를 내야 돼요. 따로.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가 경매 단타를 할 거다. 그러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것만 해야겠구나. 매매사업자 낼 때 그때 이 주임이 면세사업자라는 게 더 낫다고 했는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면세사업자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거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부동산만 가능하다. 제 댓글에 매매사업자는 어떻게 만드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사업자 등록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세무서 가서 신청하셔도 되고요. 홈택스에서도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홈택스 로그인 하시고 개인 사업자 등록 신청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내 사업자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신청하면 돼요. 거의 대부분은 영업일 기준으로 하루 만에 거의 다 나옵니다. 근데 이때 신청을 할 때 업종 코드를 검색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이때 우리는 매매사업자를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업종 코드를 넣어놨습니다. 나는 주거용 부동산을 사고 팔고 할 거다라고 하면 여기 업종 코드를 검색해서 체크하시면 되고 대신 여기서도 면세 사업자냐 일반 사업자냐 두 개 구분해서 내가 선택해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비주거용 매매 사업자 같은 경우는 업종 코드가 다릅니다. 얘는 어떤 거냐? 상가, 빌딩 이런 것들, 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사고 팔고 할 거다라고 하면 비주거용 매매 사업자를 내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매매사업자 등록 꼭 해야 될까요? 투자 방식에 따라서 다르다. 취득세에서는 주택수 기준세율은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도 합산돼서 계산이 되지만 9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양도세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매매사업자는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닙니다. 설명을 드려볼게요.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 부분에서만 적용이 된다라고 했는데 얘는 사업자잖아요. 사업자. 이 사업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겁니다. 사실 종소세를 내는 거예요. 종소세라는 건 예를 들어서 제가 2025년에 돈을 이만큼 벌었어요. 그러면 다음 연도 26년 5월에 종소세 신고를 합니다. 내가 2025년에 매매사업자를 활용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하면 원래 기존 소득이 있었던 게 또 있겠죠. 그거 다 합산해서 내년 5월 달에 이렇게 종소세를 낸다는 거예요. 근데 매매사업자는 집을 사고 팔고 나서 그러면 세금을 안 내냐? 세금 냅니다.
팔고 나서 2달 이내에 예정신고를 해야 돼요. 이때 양도세 같이 세금을 한번 내요. 근데 그 다음 연도 또 5월 달에 종소세를 낸다고 했잖아요. 이 종소세에도 여기서 번 금액이 합산이 돼요. 그러면 여기 양도세 냈었는데 한 번 더 내야 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앞에서 냈던 이 양도세 금액만큼은 빼줍니다. 팔고 나서 2달 이내에 냈던 이 세금은 사실은 종소세의 일부를 내는 거죠. K0070님께서 종소세 45% 내고 싶다. 종소세 최대 구간이 45% 구간입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이 얘기신데 저도 45% 구간 한번 내보고 싶네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또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 매매사업자라는 건 보유한 기간 상관없이 그냥 사고 팔면은 기본 세율 6에서 45% 구간으로 맞출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피해야 되는 지역이 있어요. 바로 조정 대상 지역입니다. 서울이랑 경기 12곳. 여기는 매매 사업자를 활용을 한다 하더라도 양도세 77%로 냅니다. 보유한 지 1년이 안 지났는데 팔게 된다면. 그러면 서울이랑 경기 12곳은 무조건 피해야 되겠네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기본 세율 6에서 45% 구간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무주택자입니다. 내가 현재 무주택자다. 주택을 하나도 안 갖고 있다. 근데 하나의 주택을 내가 낙찰을 받았다. 그리고 매매사업자를 내고 나서 팔았다. 그러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기본 세율 6에서 45% 구간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무주택자분들은 1주택자분들, 2주택자분들이 이쪽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경쟁자 없을 때 빨리 들어가가지고 단타매매하면 되겠죠. 사실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여져 있는 곳 같은 경우는 진짜 경쟁자가 너무 작아졌고요. 낙찰가율도 엄청 낮아졌어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 강의 처음 딱 시작하면 시드 지금 얼마나 갖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몇 주택자인지, 그리고 어느 지역 선호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개개인마다 지금 진입을 해야 되는 지역에 대해서도 같이 1대1로 얘기를 다 해드려요. 은0519님께서 아까 수강생 인천건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인천은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닙니다. 무주택자라서 가능했다 이런 거랑 조금 다른 거예요. 디플리 유유님께서 5월 수요반 46기 신청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5월 달에 실제로 만나 뵙게 되겠네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처음 듣는 분들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세금이랑 모든 게 좀 섞여 있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출 규제도 있고 이런 매매 사업자가 주의해야 되는 지역들도 있고 대출 받을 때 조건들도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 상황에서 내 조건에서 맞는 지역이 어딘지가 잘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따져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수강생분들은 첫날에 이런 식으로 사전 질문지를 받아요. 몇 주택인지, 지금 시드 얼마인지, 연봉 얼마인지, 대출 원래 갖고 있었던 대출은 얼마나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좀 작성해달라고 하고 현재 상황에 맞춰서 가장 좋은 플랜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를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죠. 질문 한번 볼게요. 사업자는 낙찰받고 잔금 치르기 전까지만 내면 되나요? 그리고 이 경우에 고정 수익이 없는 주부나 퇴직자도 가능한지 궁금해요. 사업자는 낙찰받고 잔금 내기 전까지 내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굳이 막 지금부터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낙찰받고 나서 내면 돼요. 우리가 낙찰받고 나서 혹시 대출을 활용하실 분이다 라고 하면 대출 알아보면서 그때 매매사업자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안 내고 까먹고 있다가 한참 지나가지고 나중에 내려고 한다. 근데 내가 낙찰받은 지 1년이 지났다. 그러면은 좀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까먹기 전에 낙찰받고 나서 바로 좀 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려요. 그리고 고정 수익이 없는 주부나 퇴직자도 가능합니다. 주부랑 퇴직자도 대출이 나와요. 그리고 매매사업자 내는 거 당연히 할 수 있죠. 창배이님께서 2주택을 낙찰받고 두 번째 주택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양도차익이 4천이 넘으면 세금이 얼만큼 내야 되는 거예요. 매매사업자를 활용했을 때 기준으로 여쭤보시는 거겠죠. 양도차익에서 이거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양도소득세라고 검색을 하면 국세청 사이트가 보입니다. 여기 클릭해 보시면 현재 세율 구간을 알 수 있어요. 2023년 이후 라고 되어 있죠. 가표라고 되어 있는 게 이게 가세표준액이라 해서 이게 얼마냐에 따라서 세율이 나눠집니다. 1,400만 원 이하면 6%, 5천만 원 이하면 15%, 그리고 여기서 곱하기 15% 하고 나서 126만 원 또 빼줘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양도 차익이 4천만 원 넘으면 그러면 그냥 겉에서 보이는 수익이 4천만 원이란 말이에요. 여기 안에는 취득세랑 인테리어비, 이 집을 사고 팔면서 들어갔던 경비 같은 것들 있죠. 수리비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 거 다 제외를 하고 나면 그래도
한 3천만 원? 이 정도 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1,400만 원 이상이고 5천만 원 이하죠. 15% 구간이에요. 시세 차익에서 그 경비 처리 다 빼고 나서 그 금액에 곱하기 15% 빼기 126만 원 하면은 대략적인 양도세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실제로 나오는 거 보면 그것보다도 조금 더 작게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상수님께서 5천 빼고 대출 나갈 듯, 은행은 5천 대출 나간 거 다 알고 있는 듯 합니다. 당연히 알고 있겠죠. 이미 5천만 원 대출을 받아놨다라고 하면 은행에서 다 알 수 있어요. 그런데 DSR을 보지 않는 은행들도 있습니다. 1금융 이런 데서는 아니고 1금융은 당연히 엄청나게 규제가 제일 그런 곳이라고 봐야 되겠죠. 박상수님께서 대출 정말 잘 알고 해야 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진짜 맞아요. 대출이 낙찰받고 당연히 대출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했다가 나중에 돼서 대출 안 나오면 잔금 미납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출은 무조건 입찰하기 전에 얼마나 나오는지부터 확인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황혜정님께서 낙찰받기 전에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는 있어요. 근데 초보자분들이 알기는 조금 어려워하시긴 하죠.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대출 상담사님이 따로 있고 또 제가 이때까지 경매를 입찰을 하고 하면서 쌓아놨던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 수강생들 데이터들도 있을 거고 낙찰받기도 전부터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는 상담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그 리스트도 우리가 들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 군데 다 확인을 해보고 얼마 나온다라는 걸 확인한 후에 입찰을 해요. 근데 그냥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무작정 전화를 해가지고 대출 얼마나 나오는지 물어보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하고 끊어버립니다. 그럼 문자로 보내잖아요. 답장이 안 와요. 매매 사업자를 활용한다면 사업자 대출 받으면 되고 내가 사업자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가계대출로 개인 대출로 받으셔서 잔금 납부를 하셔도 됩니다. 우리 수강생 중에서 처음에는 낙찰을 받으셨어요. 경기도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그 동네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우리 수업 듣고 나서. 그리고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게 돈이 되는구나 몸소 느끼신 거죠. 그랬는데 이걸 팔았는데 조금 있다가 보니까 이 아파트에 내가 낙찰받아가 그 금액대 비슷하게 금매가 하나 나온 거예요. 바로 주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인테리어 하셔가지고 또 팔고 같은 아파트에 한 3개를 그렇게 하셨어요. 꼭 경매가 아니더라도 금매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파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1년 동안 1억까지 모으셨어요. 그렇게 처음에는 경매였지만 그 다음 금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처음 시작하는데 내가 시드가 너무 작다라고 하면 사실은 그런 나한테 맞는 물건을 엄청나게 열심히 찾으셔야 돼요. 아예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물건을 내가 낙찰받고 나서 어떻게 수익을 낼 건지에 대해서 정확한 플랜을 딱 짜고 어차피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더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저희 경매 오프라인과에는 정규 강의 할 때마다 제가 미션을 내드리거든요. 그 미션을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경매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는지 실전으로 진짜 투입이 가능한 상황인지 아닌지 다 일일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수업 시간에는 앉아가지고 다 제가 얘기하면 아 맞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집에 가가지고 경매 물건 그냥 검색을 해보면 하나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좀 다르게 이해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저희는 매 주차마다 미션을 내드리고 그걸 다 올리셔야 되고 다 일일이 한 분 한 분씩 다 확인을 하고 피드백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임장 가고 입찰도 저랑 같이 가게 될 거고 이렇게 임장 가서 현장에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고 법원에 같이 가서도 법원에서 어떤 거 주의해야 되는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법원 가서 우리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법원 가가지고 도대체 누가 그렇게 실수를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돈이 걸린 문제인데 어떻게 그런 실수를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실수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2달에 한 번씩은 보는 것 같아요. 실수하시는 분들. 하나만 딱 확인을 했어도 이런 실수를 안 했을 건데 라고 싶은 것들로 인해서 몇천만 원 그냥 잃어버리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진짜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 수강생들 같은 경우는 저희 일기분들도 아직까지도 저랑 소통을 하고 지속적 관리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처럼 대출 규제가 나왔다든지 뭔가 상황이 달라졌다라고 하면 일기부터도 일기가 지금 2023년도에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분들까지도 다 초대해가지고 이거 바뀌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적용해가지고 확인하시면 된다라고도 다 특강을 열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다 계속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1대1 피드백 당연히 해드리고 입찰가 산정하는 거 저랑 같이 무조건 입찰가 상담 받으시고 더 내릴 건지 더 높일 건지 이야기하고 입찰을 하십니다. 당연히 문제 있는 물건인지 아닌지도 다 피드백을 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저희는 낙찰 받고 나면 낙찰자 케어방이라고 또 따로 있는데 여기서 저희 매니저님들이랑 저뿐만 아니라 이분들까지도 다 피드백을 실시간으로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오프라인 과외 같은 경우는 정규 강의 4회 진행을 하고 2주임에 1대1 평생 피드백 받으실 수 있고, 여기에는 또 안 적혀져 있는 게 1대1로 컨설팅을 또 해드리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자 상황에 맞춰서 어디 쪽으로 진입을 하셔야 되는지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 이런 쪽으로 바라보자, 이 정도 금액대로 봅시다, 이런 것들을 다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대출 상담사님들 리스트도 따로 공유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 과외가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매니저님이 링크 드렸던 거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웬만해서는 오프라인으로 참여를 하시는 걸 좀 권장을 드리긴 합니다. 조이님께서 사업대출하고 경락잔금 대출은 뭐가 다른 거예요? 경락잔금 대출이라는 거는 경매로 낙찰받은 거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걸 경락잔금 대출이라고 하고, 그 중에 세세하게 들어가면 개인 명의로 받을 거냐, 사업자 대출로 받냐, 이 두 가지가 나눠진다고 보시면 돼요. 경학님께서 경매 들을수록 어렵네요. 쉽다면 쉬운데 어렵게 느껴지시면 또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상세 페이지도 적어놨는데, 내가 이걸 다 이해를 했다라고 하면 혼자서 하셔도 충분해요. 근데 내가 좀 더 안정적으로 가고 싶다, 점검을 하면서 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오프라인 과외 같은 것들을 들으시면서 좀 더 안정적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추후에 봤을 때 두 번째, 세 번째 물건까지도 다 안정적이게 낙찰을 받아가실 수 있게 되겠죠. 지영김님께서 면세사업자는 혹시 일반 매매사업자보다 일반적인 비용 처리가 안 되는 항목이 있을까요? 경비 처리에서는 똑같습니다. 근데 대신에 부가세에 대해서 환급이 안 되다 보니까 경비 처리를 했다 하더라도 부가세를 돌려받고 막 이렇게는 안 되겠죠. 블랙스완님께서 수업 주 1회 총 4회 수업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46기 같은 경우는 수요반, 또 47기 토요반, 하나, 둘, 셋, 네 번. 미익님께서 요즘 분위기가 금매랑 비교했을 때 경매가 유리한가요? 비슷한가요? 저는 경매가 더 유리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네버님께서 이 정도 금액은 있어야 강의 듣고 실습할 수 있다 하는 시드 범위 알려주세요. 적어도 그래도 1,000만 원? 그래도 그냥 바로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하면 1,000만 원 정도? 블랙스완님께서 경매가 먼저인가요? 매매사업자가 먼저일까요? 경매가 먼저입니다. 경매를 낙찰을 받아야지 매매사업자가 필요한 거예요. 밍님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수강생이 있으신가요? 그냥 지금 이 질문을 봤는데 한 3분 정도 얼굴이 싹싹싹 스쳐 지나갔어요. 근데 꼭 수익이 많이 나서 기억이 남는다 이런 건 아니고, 정말 열심히 하시고, 근데 다 그분들이 수익은 나셨던 것 같아요. 몇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3분의 얼굴이 싹싹 지나갔습니다. 매매사업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여기 영상에 댓글에 또 남겨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프라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오프라인 강의 신청해 주시고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직접 저랑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